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017년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이 2017년 시험이 여러분 이제 작년하고 이제 달라진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과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문항수가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별개로 각각으로 나오던 과목들이 합쳐져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300점 만점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22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60%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에요. 네, 6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과목이 과락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과락이기 때문에 전 과목을 40% 이상은, 최소 40% 이상은 맞아야 돼요. 근데 항상 보면은 과락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떨어지는 경우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근건 이제 경우는 조금 이제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각 과목당 40% 이상이니까 60점짜리에 40%면 24점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24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과락 과목은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긴 해요. 근데 극히 드물게 어쩌다 한 번씩은 과락이 되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공부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다 따로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교시가 영양학, 생화학, 그리고 생리학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요. 1교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학이 60문제, 생화학이 20문제, 생리학이 2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 생화학이라는 과목이나 생리학이라는 과목은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바탕,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 생화학은 누구의 바탕이 되냐면 영양학의 바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2교시 시험이 식사요법의 바탕 과목이거든요. 생리학이 어느 정도 되고 뭔가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식사요법을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과 생화학이 합쳐지고 생리학과 식사요법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교시 시험 과목 여러분 아시죠? 1교시 시험 과목이요. 영양학 및 생화학이에요. 영양학 및 생화학이 60문항, 60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과목이 합쳐졌죠. 영양, 교육,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생리학. 이게 60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얘가 60, 얘가 각각 따로 20해서 원래 80문항이었던 애가 60문항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영양학에서 나오던 이제 시험 문항 수도 이제 좀 줄 거고 생화학에서 나왔던 그게 또 이제 20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상하기에는 뭐 이제 생화학 같은 경우는 10문제 내지 15문제 사이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이 합쳐서 60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20, 이게 20, 이게 아마 식사요법이 50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60문항으로 줄었죠. 이런 식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요게 1교시만 120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라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총 220점 만점인데,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이게 120문항이라고 해서 120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교시는 100분입니다. 100분. 그러니까 여러분 120문항을 이제 100분 동안 다 풀고 그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럴 정도의 시간 여유가 주어지게 문제가 나오려면 문항이 아주 길거나 아주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난이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 되게 어려워가지고요.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경우도 되게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합격률이 50% 이하예요.
예, 2009년 이하에는요, 50% 그 합격률이 50% 이하인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왜냐면 간혹가다 이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해서 아주 어렵게 나오니까 시간 내에 다 못 풀죠. 왜냐면 항상 주어진 시간은 문항수보다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다 못 푸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고 대충 찍어서 내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40몇 %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2010년부터 그것도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정이 되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쉽지 않게 그냥 한 보통 수준의 정도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서요. 보통 이제 60, 60%에서 50% 이상, 50%에서 60 몇 %, 요 정도 선에서 합격률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재작년 그 전해 다 60%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난이도가 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60%가 안 됐어요. 58%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기 전에 이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그때가 작년이 이제 바뀐 게 있었어요. 뭐가 바뀌었었느냐? 모든 과목이 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16년 문제죠. 2016년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15년하고 달라진 점이요. 모든 과목이 가락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모든 과목이 가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락 과목이 정해져 있었죠. 예전에는 영양학이라든지 식사요법이라든지 식품학 및 조리원리, 그 다음에 급식, 단체 급식 이런 애들만 과락이었고요. 나머지는 과락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한 60% 이렇게 나오던 애가 작년에는 이제 모든 과목이 과락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조금 이제 합격률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어디에 뭐 한 과목에 되게 집중해서 공부한다가 아니라 골고루 공부를 하되 좀 더 많이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학 및 생화학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똑같이 3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여러분들이 치중해서 공부해야 될 건 영양학이에요. 그래서 영양학이 훨씬 더 문항수가 많을 거고요. 그에 비해서 생화학은 문항수가 좀 적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영양학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양학을 공부하고 생화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식사요법과 생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리학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식사요법의 그런 것들을 다 병리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좀 바뀐 내용들은 이제 숙지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어떤 파트를 좀 내겠다라는 것도 이제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근데 그게 이게 딱 발표를 했으나 영양교사도 그래요. 발표는 여기 범위에서 이렇게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서요. 그 범위 밖에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교재하고 크게 변화는 없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빠지긴 했어요. 그중에 이제 아예 필요 없는 건 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에서 또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탕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폐와 관련된 질환을 하는데 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식사요법 시간에 그걸 다 설명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그 식이요법에 대한 건 실제 할 시간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다 생리학에서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을 생리학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리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냐 요거예요. 자,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은 또 여러분들이 판서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기도 하시면서 내용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수업은요. 오늘 했던 이론 내용을요 그대로 그 파트를 문제까지 풉니다. 그러면 이론 한번 들었죠?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이게 문제랑 연결이 되는지 정리를 했죠. 그럼 수업 시간이 이렇게 해서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반드시 하실 거 복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복습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여름 7, 8월에 듣는 학생들이 제일 위험한데 아직도 시험이 되게 오래 남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7월, 8월에 듣고서 한참 뒤에 이제 덮어놨다가 내가 수업은 다 들었거든. 수업은 다 들었으니까 왠지 뭔가 다 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뿌듯해요. 수업 다 들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덮어놨다가 나중에 12월, 1월 가서 이제 펼치거든요. 그럼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 했던 내용은 되도록이면 그날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놨던 것들은 나중에 가면 그래도 기억이 어느 정도 되살아나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그날 했던 내용은 그날 집에 가셔서 바로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복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나오면 그 전주에 했던 내용들을 문제로 풀어보실 수 있도록 10분 전에 프린트를 나눠드립니다. 문제 프린트를 나눠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야겠죠. 최소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 적에는 절대 책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얼마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없는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요. 되도록이면 책을 보지 말고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답을 이제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잘못된 것들, 틀린 문제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공부하고 확인할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가져가시는 게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리학 첫 시간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생리학 첫 시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생리학 학교 다니실 때도 배우셨죠. 예. 그래도 생화학보다는 조금 쉬운 게 뭐냐면 생리학이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니까요. 조금 더 생화학보다도 재미도 있고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몇 페이지를 펴시냐? 1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1장은 이제 세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세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내용 수정이 되면서 생화학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그냥 인체 구성만 넣어놨습니다. 자, 인체의 구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인체의 구성부터 볼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건 뭐냐면은요,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건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되는 건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도 보면은 60에서 한 100조 정도의 100조 이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세포들이 모여요. 자, 세포들이 모이는데 어떤 애들끼리 모이냐면은요, 형태라든지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형태나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뭘 만드냐면 우리들만의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조직들은 또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책에 보니까 우리가 조직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죠.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그리고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상피 조직 하면요, 가장 바깥에 우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표면을 둘러서 우리 가장 바깥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바로 상피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피부 같은 애들이요. 피부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바로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피부를 체표면이라고 합니다.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그런 체표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부 장기의 내장병, 이런 애들이 바로 상피 조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조직. 이거는 여러분 책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조직과 기관 사이를 채우거나 아니면은 그 표면을 둘러싸거나 연결하는 조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사이를 채운다든지 아니면은 연결해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 그다음에 뼈, 연골, 그다음에 혈액이 여기 들어갑니다. 혈액. 여러분, 혈액이라는 건 혈관이라는 조직을 어때요? 채우고 있어요. 그런 것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혈액 같은 경우도 뭐에 해당이 되냐면 결합 조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특이하게 혈액이 결합 조직에 해당이 되는구나, 채우고 있거든요. 혈관이라는 곳을. 그래서 혈액도 결합 조직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 조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육 조직 같은 경우 이제 뒤에 가서 근육에 대해서, 근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수축을 하는 건지,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와서 꼼꼼히 배울 거예요. 그럼 지금에서는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근육은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거에 따라서요. 수익은과 불수익은. 자, 그럼 지금은 요 두 가지 단어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수익은이 뭔지, 불수익은이 뭔지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수익은 하면은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뭐 대표적인 게 팔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죠. 우리 일명 골격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팔다리에 붙어 있는 골격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불수익은요, 말 그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그럼 심장근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그럼 걔네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불수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은과 불수익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정도 확인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신경조직도 있는데, 여러분 신경조직 나중에 와서 이제 신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건 이제 뒤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른 조직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조직에 비해서요, 재생이 어려워요. 가장 재생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신경조직은 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재생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특히 신경 중에서도요, 뇌신경 같은 거요, 뇌요. 여러분 뇌는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재생이 되질 않아요. 뇌세포는 이제 죽은 세포는 다시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이 가장 어려운 조직은요, 신경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직은 상피, 결합, 근육, 신경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직들이 모입니다. 자, 조직들이 모여요. 자, 조직들이 모여서 이런 조직들,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뭘 만드느냐? 기관을 만들어요. 기관. 자, 그러면 우리가 기관하면 어떤 애들이 이 기관에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런 애들이 다 기관에 들어가요. 얘네들이 기관이에요. 얘네들이 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써드렸던 요 기관들 한번 보실래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뭐와 관련된 기관들이에요? 그쵸? 소화요. 자, 이렇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끼리 다시 모이는 거죠. 모아가지고 개를 이룹니다. 기관개를 이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다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이니까 소화기,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화기계예요. 그 다음에 뭐 기관이라든지 폐라든지 기관지라든지 이런 애들, 기관지, 폐 이런 애들은 뭐와 관련된 애들이냐면 호흡과 관련된 애들이죠. 그럼 이런 애들은 모아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호흡기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도 나왔지만 소화기계, 순환기계, 예. 그 다음에 혈액순환과 관련된 그런 순환기계, 그 다음에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육계, 신경계, 감각기계, 내분비계, 생식기계 이런 애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개들이 모여서 우리 신체, 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리학에서 공부할 것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개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게 생리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차례 한번 보실래요? 차례. 자, 차례를 보면 딱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개들이 누가 있고 그 개들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쭉 공부하죠. 소화기계, 순환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육계, 신경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생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리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중요한 것과 이제 조금 덜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파트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열심히 해야 되는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용어들만 알아도 충분한 파트는 또 그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고 이제 처음 보는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바뀌고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단계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나올 거라는 아직 우선 주긴 했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나올지 아니면 그 안에서만 딱 나올지는 아직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웬만하게 이제 작년에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좀 몇 가지는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한 거는 다 한 번씩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하고 이제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다른 과목하고 이제 좀 다른 게, 다른 과목들은 이제 한 과목을 8주 동안 강의를 해요. 그쵸? 보통 한 과목을 8주 동안. 근데 여러분 생리학이나 생화학은요, 두 과목을 합쳐서 8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적에 그 어렵게 공부했던 생리학이나 생화학 보통 한 학기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됐죠. 15주에서 한 16주 정도 강의 진행이 됐던 걸 이제 8주 만에 이제 다 각 4주 만에 끝내야 되는 거죠. 생리학도 4주, 생화학도 4주. 그래서 조금 되게 시간이 빡빡해요. 네, 시간이 빡빡해요. 그 다음에 특히 여름에 듣는 분들은 또 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1시간마다 이렇게 쉬어주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때는 3시간 강의할 때 딱 한 번만 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2번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부족해요. 그래서 보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리학도 한 번, 그 다음에 생화학도 한 번 보강을 하는데요. 약간 이제 내용 구성 같은 것들이 작년하고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저도 약간 예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생리학을 4시간, 생화학을 3시간 정도 보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줄어들 거예요. 예, 분량이 조금 줄었으니까, 내용이 조금 줄었으니까, 그 시간은 조금 줄어들긴 하나, 보강은 한 번씩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부터 돌아가느냐? 그럼 이제 우리 인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 게 바로 뭐냐면 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 3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2, 3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거부터 배웠거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세포라고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1단원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세포가 생화학으로 넘어가면서 딱 그 세포는 딱 세포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가면 뒤에서 나올 내용하고 이 단어들을 잘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와 관련된 내용들도 바탕 지식으로 좀 깔고 가셔야 될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 이렇게 나오네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 자,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세포는 계속적으로 생명활동을 하죠. 그래서 필요한 물질은 집어넣고 필요 없는 물질은 내보내서요. 항상 세포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뭔가를 유지하는 것을요, 항상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항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항상성 하면은 여러분 책에 거기 정의가 나와 있죠. 체내 항상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체내 항상성 하면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체 내부 환경, 우리 내부의 환경을요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 내부의 환경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포 외액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세포 외액이 뭔지는 뒤에 이제 바로 옆에 가서 볼 거예요. 왜냐면 이 파트를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뒤에 세포 외액이 나오고 세포 내액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를 꼭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삼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텐데 이 삼투가 또 뭔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파트가 바로 이 파트예요. 자, 그러면 세포 외액이에요.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건 외부 환경이 변함에도 불구하고요. 생체 내부의 환경, 세포 외액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항상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들은 다 항상성이에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체온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죠. 혈액의 pH라든지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유지가 되는 거 뭐 있어요? 혈압이라든지 혈당 이런 애들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이 다 항상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다 항상성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항상성은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죠. 자,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혈당을 다시 어떻게 해주냐면 낮춰줘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굶었어요. 굶게 되면 혈당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혈당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니까 호르몬을 분비해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혈당을 다시 높여줍니다. 이거네요. 높아졌으면 낮추고 낮아졌으면 높여주죠. 정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음성 되먹이 기전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라갔으면 낮춰주는 거 음성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음성 되먹이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피드백인데 그 피드백을 우리말로 바꾸면 되먹이 기전이에요. 되먹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시험이 영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다 한글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원어 그대로 그 자체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즘엔 다 뭐 영양사 시험은 다 한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음성 되먹이 기전에 의해 가지고요.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체내 항상성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세포 내 항상성도 있죠. 그럼 여러분 세포 내 항상성 다 똑같아요. 자, 세포 내 항상성 같은 경우에도요.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요. 세포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겠죠. 얘는. 네, 세포 내 항상성이니까 세포 내부 환경을 세포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세포 내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일정하게 유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항상성은 체내 항상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뭘 한대요? 물질 이동을 한다는 거죠.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물질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질 이동을 통해서 세포막에서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물질 이동 방법에 뭐가 있느냐를 알아보셔야죠. 물질 이동의 방법. 자, 기본은 뭐냐면 능동과 수동입니다. 수동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수동하면은요, 자연 법칙대로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 법칙.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뭐 뻔해요. 우리 물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법칙은 항상 많은 곳에서 적은 곳,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자연 법칙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수동입니다. 그럼 반대로 능동은요, 거꾸로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건 능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동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수동에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느냐? 확산. 근데 앞에 단순히 붙긴 했지만 뭐 단순 확산이에요. 확산. 자, 확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자, 그럼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럼 뭐 이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적게 갖고 있는 애한테 나눠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항상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단순 확산이 될 때 어떨 때 또 이렇게 확산이 잘 이루어지느냐, 잘 퍼져 나가느냐, 이렇게 보면은요, 어떨 때 확산이 잘 이루어지느냐 봤더니요, 우리가 세포막을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자가 클수록 통과하기가 쉬울까요? 분자가 작을수록 통과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당연히 분자가 작을수록 통과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분자가 작을수록 통과하기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 중에는요, 지용성 물질도 있고요, 수용성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지용성하고 수용성 물질 중에 누가 세포막을 더 통과하기 쉬우느냐? 그쵸, 수용성일 것 같죠? 근데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일수록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이 그림 많이 봤을걸요? 이게 세포막이고요. 여러분, 책에서 이 모식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포막의 모식도. 이게 커다란 이제 단백질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꽉 여기를 다 채우고 있죠. 얘네들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인데 세포막을 이렇게 통과하려면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지질이에요. 물하고 친하지 않은. 그래서 수용성 물질은 잘 통과 못해요. 오히려 지용성일수록 잘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용성일수록. 자, 그 다음에 음이온과 양이온 중에는 음이온일수록 더 통과하기가 쉬워요. 음이온일수록. 분자가 작을수록 지용성일수록 음이온일수록 통과하기가 쉽고요. 가장 손쉬운 건 누구냐? 물입니다. 쉽게 이동을 해요. 물이 제일 쉬워요. 그럼 물은 물인데? 물은 분자가 너무 작아서요. 통과하기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분자가 작을수록 지용성일수록 음이온일수록 확산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확산에서 퍼져나가는 건데 퍼져나갈 때 법칙이 있어요. 항상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어나는 확산이 일어나는 곳은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폐. 대표적인 건 이제 폐예요. 그래서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보통 확산에 의해서 퍼져나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과 나오죠. 여과. 그럼 여과는요, 걸러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걸러준다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액체를 걸러주는 거죠. 우리 혈액을 걸러주는 기관이 있어요. 어디냐면 신장이요. 자, 그래서 여과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 하면 신장입니다. 그래서 여과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 신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삼투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제일 많이 써먹을 게 바로 삼투 현상. 삼투예요. 얘는 앞으로 뒤에 부분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나올 단어입니다. 삼투. 자, 그럼 삼투가 뭔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삼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자연 법칙에 의해서는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수동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거꾸로 가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근데 이동하는 물질이 틀려요. 다른 애들은 용질이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뭐가 이동한다고 되어 있냐면 용매가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용질이 아니라 용매, 수분이 이동하는 겁니다. 수분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용질하고 용매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용질이 있고 용매가 있고 용액이 있어요. 용액이 있어요. 다 같은 말이 아니라 다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액이다라고 하면 소금물이 용액이에요. 소금물, 얘가 용액입니다. 소금물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소금물이라는 건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냐면 소금과 물이 합쳐진 거죠. 그 중에서 소금이 바로 용질이고요. 용매는 바로 누구냐면 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질은요, 녹는 물질이에요. 녹는 물질. 녹는 물질이 용질. 그 다음에 녹이는 물질이 용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헷갈리실까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딱 한 번밖에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설명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용질은 녹는 애, 그 다음에 용매는 녹여주는 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용질, 소금 같은 애들이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삼투는요, 용매, 수분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분이 이동할 적인 정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이동하느냐? 왜 그렇게 이동해야 되지? 이거는 한번 설명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냥 단순 암기를 하면 이제 나중에 까먹을까봐 이제 이해를 높이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막을 하나 준비를 하고, 세포막과 같은 그런 막을 하나 준비를 하고, 한쪽에는 10%의 소금물을 담았고요. 한쪽에서는 20%의 소금물을 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농도가 다른 애들이 있으면은요, 농도가 같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체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농도가 같아지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러면 얘가 좀 덜 짜고 얘가 짜잖아요. 그럼 소금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참 좋겠네요. 소금이 이쪽에다 이제 소금을 이쪽으로 조금만 넘겨주게 되면은 농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존재해요? 막이 존재하죠.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이 얘기했는데 세포 막을 가장 통과하기 쉬운 물질은 바로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 그쵸? 수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다를 때요. 가장 먼저 이동하는 물질은 물입니다. 물. 근데 얘는 좀 싱거워요. 얘는 짜요. 그럼 짠 곳에다 뭘 섞어주면 될까요? 물 섞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이 조금 줄어들고 얘는 반대로 물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요. 농도가 비슷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물이 이동한 거 보세요. 낮은 곳에서 어디로 갔어요? 높은 곳으로. 이것도 자연 법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뒤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랍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동을 할 적에는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의 가장 수분 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자, 삼투하면 수분 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분 이동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수분들이요. 체액이요. 우리 몸의 체액은요, 맹물이 아니에요. 맹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농도가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 체액의 상태와 동일한 농도의 물질을 뭐라 그러느냐? 등장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장액. 등, 같을 등이란 소리야. 같을 등, 같은 용의 농도가 같은 용의 이 등장액의 농도는요, 300ml 몰포리터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등장액은 우리 체액의 상태와 같은 애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바로 쓰는 애들.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런 어디에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상처가 있게 되면은 상처를 이제 뭐 거기에 흙 같은 게 묻으면 닦아내야 되잖아요. 닦아낼 때 맹물 쓰지 않죠. 맹물 안 씁니다. 병원에서 뭘 쓸까요? 그렇죠.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해요. 그 생리식염수가 바로 뭐냐? 우리 체액 상태와 같으니까 바로 쓰는 거예요. 그 생리식염수가 바로 뭐 타놓은 거예요? 소금 타놨죠. 0.9% NaCl 용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바로 꼽는 애들. 링거액. 이런 애들은 또 농도가 같이 해야 돼요. 농도가 다르면 문제가 생기니까 링거액 같은 애들. 그 다음에 5% 포도당액. 우리 보통 링거액 이제 몸이 좀 피곤하다 이럴 때 링거 맞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다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입니다. 이런 애들이 바로 우리 체액의 상태와 같은 애들, 등장액인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농도가 낮으면 뭐라 그러느냐? 저장액. 낮으면 저장액, 높으면 고장액. 체액 상태보다 낮으면 낮을 처해서 저장액, 높으면 높을 고해가지고 고장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저장액과 고장액 이거에서 이제 여기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저장액과 고장액의 세포를 담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저장액에다가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다가 여러분들이 적혈구를 담았어요. 적혈구. 자,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깥은 농도가 낮아요. 그에 비해서 세포 안쪽은 상대적으로 어떠냐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요. 바깥이 너무 낮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농도가 항상 이렇게 다르면요. 농도가 같아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농도가 같아지려고 노력할 때요. 가장 손쉽게 이동하는 물질은 누구라고 그랬냐면 그렇죠. 수분, 물입니다. 자, 그럼 물이 가장 먼저 이동을 해요. 그럼 물이 이동을 합니다. 물은 이동할 때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저에서 고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바깥이 저고 안쪽이 고니까 바깥에 있던 물이 안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그럼 점점점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커지다가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겠죠. 자, 이렇게 적혈구가 터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용혈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혈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용혈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를 저장액에 담그면요. 용혈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저장액, 농도가 낮은 곳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요. 점점점 커지다가 터져버리는 용혈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고장에게는 정반대겠죠. 자, 고장에게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반대로 고장에게 담그게 되면 안쪽이 낮아요. 그쵸? 상대적으로 안쪽이 낮으니까요. 또 농도가 같아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바깥에, 아니, 물은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어때요?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럼 세포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예, 쭈그러들어요. 수축을 합니다. 세포 수축. 또 고장에 담그면 세포 수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배추 생각하시면 돼요. 배추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돼요? 배추에 있던 수분이 쭉 어떻게